LNG 공급을 5년간 전면 차단한다. 카타르 정부의 이 짧고도 서늘한 발표가 전 세계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순간 제 눈앞의 모니터는 일제히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24년 동안 에너지 분석가로 일하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스 공급의 17%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당장 대만은 8일 뒤에 국가 전력망이 멈춘다며 비명을 지르고 영국과 독일은 가스 가격이 10배로 치솟아도 물량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말 그대로 에너지 종말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수급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며 너무나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스를 끊겠다고 큰 소리치던 자원국들이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보며 배를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기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기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 홀로 웃고 있는 걸까요? 40년 전 배고픔을 견디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압도적인 선구안이 지금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중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지금 그 소름 돋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이른 아침. 연구소 문을 열 때만 해도 저는 오늘이 제 40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날로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륵 같은 어둠을 뚫고 제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습관적으로 모니터를 켠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운 선명한 핏빛 경고등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카타르 가스전 폭격, 향후 5년간 LNG 공급 전면 중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지도의 거대한 주춧돌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실시간 가스 가격 차트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속의 곡선은 더 이상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날카로운 창날처럼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런던 거래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가스 가격은 이미 500%를 돌파했습니다. 제 뒤로 달려온 동료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이건 말도 안 돼. 카타르가 멈추면 유럽은 당장 이번 주부터 얼어 죽으라는 소리야. 마르쿠스의 비명 섞인 절규가 조용하던 연구실을 찢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긴 이후 유럽이 그토록 매달렸던 마지막 생명줄. 그 생명줄이 지금 무참히 잘려나간 겁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실시간 에너지 수급 현황판을 띄웠습니다. 화면은 온통 시뻘건 경고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진국들 옆에는 재고 5일분, 비상배급제 검토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발 가스 좀 빌려달라는 각국 정상들의 긴급 서신이 통신망을 타고 비산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에너지 종말이 눈앞에 닥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옥 같은 붉은 물결 사이에서 제 시선을 단번에 강탈한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상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혼잣말에 연구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한국의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이 거대한 혼돈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난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갱신하고 또 갱신할수록 제 등 뒤로는 소름 끼치는 전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 순간 대한민국 가스공사의 수급 현황판에는 너무나도 평온한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 잔량 94%, 심지어 바다 위에는 태극기를 단 거대한 LNG 운반선 수십 척이 마치 든든한 호위 함대처럼 한국 영해를 향해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가스 한 톤을 구하려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는 이 마당에 한국은 수급에 전혀 문제 없으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라는 담담한 발표를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봐, 마르코프. 이 수치 좀 보게. 한국은 지금 가스가 넘쳐나고 있어.
전 세계가 굶어 죽어가는데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혼자서 성찬을 즐기고 있는 거냐고. 제 외침에 마르쿠스가 창백한 얼굴로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을 에너지 안보만 연구해온 그조차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더군요. 이건 마법이 아니야, 마이클. 이건 압도적인 선구안이야.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자원 부국인 미국조차 휘청이고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은 이 판국에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쌓은 걸까요? 저는 문득 40년 전 제가 각 분석가 일을 시작했을 무렵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그저 가난하고 절박한 나라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늘 검게 그을린 얼굴로 중동의 사막과 동남아의 오지를 누비던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 그들은 낡은 가방 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담고 우리 같은 선진국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외면했던 척박한 땅들을 누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괜한 고생을 한다고. 결국 강대국들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운명이라며 조롱 섞인 동정을 보냈죠. 하지만 지금 40년이 흐른 오늘,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이 대재앙 앞에서 그 조롱은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현물 시장의 가스 가격 장난에 놀아날 때 한국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들만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며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집념이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를린의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가로등마저 꺼야 한다는 시 정부의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전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한국의 선배 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어둠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의 불빛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잠들었을 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미래를 설계했던 겁니다. 자원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자원을 지키는 의지와 신뢰가 권력이 되는 시대를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에 빌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스를 좀 나눠달라고. 그 압도적인 선구안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40년의 인고와 투쟁의 역사를 과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기록물 한 권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시절의 에너지 보고서들입니다. 그 속에는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에너지 강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한 민족의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력은 부족해 밤마다 순번을 정해 불을 꺼야 했고 공장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가동을 멈추며 숨을 죽여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무모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자원을 가질 수 없다면 자원이 있는 곳을 우리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가스공사의 전신이 세워지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세계의 에너지 거물들은 비웃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스 한 톨 안 나는 나라가 무슨 가스공사냐며 조롱했죠. 하지만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낡은 가죽 가방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우리 같은 서구 선진국들이 너무 멀고 위험하다며 기피하던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늪지대, 말레이시아의 정글, 그리고 사르, A는 추위가 몰아치는 사막까지. 당시 한국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가스관을 묻기 위해 흙먼지를 마시고 밤에는 낯선 땅의 지독한 향수병을 이겨내며 계약서 한 장을 따내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한 한국 엔지니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우리 자식들은 촛불 아래서 공부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만든 기적이 바로 장기 계약의 신화였습니다. 1986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맺은 첫 번째 LNG 장기 계약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스를 사겠다는 이 무식할 정도의 우직함에 공급국들은 당황했습니다. 20년 뒤에 당신들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하느냐는 모욕적인 질문이 날아와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가스값을 지불하겠다는 민족 전체의 생존을 건 도박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와 2000년대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사람들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현물 시장에 나가면 더 싼 가스가 널려 있는데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수십 년치 계약에 묶여 있느냐고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방식을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의 1달러보다 전쟁과 위기 속에서의 가스 한 방울이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안보라는 이름의 보험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스를 사오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스를 사오려면 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배마저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이 생각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 바다를 뒤덮은 K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LNG 운반선 기술에 한국 조선사들이 뛰어들었을 때 일본과 유럽의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 가스를 담는 탱크 기술은 신의 영역이라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직접 그려내고 부품이 없으면 쇠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카타르 사태 직후 한국의 한 대형 조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도크마다 전 세계에서 주문받은 LNG 운반선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더군요.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을 비웃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조선소의 대기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가스를 옮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이 냉혹한 진실 앞에 전 세계 에너지 권력은 이미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결핍이 오히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의 요새를 만든 겁니다. 한국인들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공급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 카타르와 오만을 제 집 드나들 듯 방문했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산업 스파이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진흙탕 속을 기어가는 처절한 사투에 가까웠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한숨을 내쉽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네요. 우리는 그들이 경제 성장에만 미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다시는 배고픈 자식들을 보지 않겠다는 부모의 눈물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카타르의 폭격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한국의 가스 저장 기지는 거대한 고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40년 전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만든 결실입니다. 우리만큼 넘어져 봤어? 라고 묻는 듯한 한국의 여유 앞에 저는 분석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2022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화면에 뜬 숫자는 무려 33조 원이라는 거대한 적자였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에너지 기업 같았으면 이미 파산 선고를 내리고 공중분해되었을 무시무시한 금액이죠. 제 동료 토마스는 그 수치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비웃더군요. 마이클, 한국인들이 드디어 미쳤나 보군. 어떻게 에너지 회사가 1년에 3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야. 라며 조롱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치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무서운 계산법을 읽어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며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싼 가스를 찾아 비겁하게 등을 돌릴 때였습니다. 가스 공급국들은 배신감에 떨고 있었죠. 신뢰라는 단어는 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사장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가스값이 10배, 20배가 올라도 우리는 당신들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그 비싼 가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전가하는 대신 국가가 그 천문학적인 적자를 떠안으며 전 세계 공급국들과의 신뢰를 샀습니다. 33조 원이라는 돈은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LNG 생산국들의 마음을 통째로 사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신뢰 투자였던 겁니다. 제가 카타르의 고위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앤더슨 씨, 우리가 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챙기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배신할 때 오직 한국인들만이 적자를 감수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약속이 무거운 민족입니다. 카타르는 그런 친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카타르 사태 속에서 한국만 웃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카타르의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이 카타르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대답은 냉정했죠. 남은 물량은 모두 한국으로 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힘으로 협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그리고 2022년에 33조 원을 들여 증명한 그 철갑 같은 신뢰가 지금 전 세계 가스선의 백머리를 한국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르쿠스는 제 옆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가 배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한국은 지금 시장 원리를 넘어서는 정서적 패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원이 없기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거래하면 절대로 뒤통수 맞을 일 없다는 전 세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한국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국들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스를 팔고 싶어도 배가 없으면 한 방울도 팔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카타르가 100조 원 규모의 가스 증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소였습니다. 우리가 가스를 팔 수 있게 배 100척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한국만이 이 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죠. 자원을 가진 자가 갑이 아니라 그 자원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술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자가 진짜 갑이 되는 시대. 한국은 그 시대를 스스로 설계하고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가스를 사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카타르도 미국도 가스를 팔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스를 사주지 않으면 그들의 가스전은 멈춰서야 합니다. 저는 베를린 연구소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거대한 LNG 운반선들이 어둠을 뚫고 항해하고 있겠죠. 그 배 안에는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가 담겨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4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라는 이름의 가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장들이 멈추고 거리가 어둠에 잠길 때 한국의 공장들은 대나처럼 밝은 불빛 아래서 힘차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한국이 가진 돈으로 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국들이 한국만은 절대로 어둡게 두지 않겠다며 보낸 신뢰의 응답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게 되었는지 이제 유럽의 정치인들은 제 보고서를 읽으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했는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분석한 수많은 데이터와 수치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가 멸망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홀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세계 경제학의 잔인한 공식 앞에 한국인들은 기술과 신뢰라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법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바닥에 뿌려졌을까요? 1980년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며 계약을 구걸하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 되어 거들먹거리는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와.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야. 저는 한국의 한 원로 에너지 전문가를 만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허름한 작업복 소매로 땀을 닦으며 빙긋이 웃더군요. 앤더슨 씨, 우리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박질의 끝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의 짧은 대답은 제가 지난 6개월간 분석했던 그 어떤 복잡한 시뮬레이션보다도 명확한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구안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자식들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처절한 약속,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너지 요새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무기화하며 세상을 협박하던 자원국들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선진국들도 이제는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서 우리에게도 한국의 그 빛을 나눠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거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4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배를 만들고 묵묵히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품격이니까요. 저는 이제 베를린 연구소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40년 전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얼마나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숲에서 자라난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밝은 내일을 꿈꾸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에너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